자, 이렇게 문화사 수업으로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능검이 어려웠을 때는 문화사 문제가 사진 문제만 10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옛날 한능검이 어려웠었다라고 하고, 최근에는 문화사 문제가 많이 줄어갖고 4문제, 6문제까지 줄었었어요. 이제 그래서 많이 쉬워졌다라고 했었고, 최근에 다시 문화사 문제가 10문제로 늘어났는데, 10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이 다시 문화재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4문제, 6문제 나올 때는 문화재 사진은 뭐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안 나왔었죠. 근데 되게 쉬웠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이게 좀 추가되면서 난도를 이걸 좀 조정을 합니다. 뭐 한국사 공부를 했다면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적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갖고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이 문화재 사진 문제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한능검 시험만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능검 시험을 보고 나면은 적어도 문화재를 내가 눈으로 보고 뭐라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이건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자, 그걸 오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문제는 고대사는 불교 문화재가 압도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고분 문화재가 있어요. 그 두 개가 거의 다 좌우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사상사 같은 거 빼고, 사상사 편찬사 빼고 지금 문화재만 가지고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는 역시 불교 문화재가 중요하고요. 고려부터 이제 공예품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도자기라는 게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조선은 불교 문화재가 이제 확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유교 국가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게 있었고 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불교 문화재를. 그리고 공예와 더불어 앞시계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조선은 남아있는 게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입니다. 미술품이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가 좀 바뀌어 나간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불교 문화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절을 일단 대충 원으로 크게 그려놓고 보면요. 절 안에 뭐가 있냐면은 법당이 있습니다. 법당. 언제적 건물인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그 한국사에서 문화재 문제는요, 그 문화재 내용을 묻지 않아요. 예술적 가치가 얼마만큼 있고, 어디가 뭐 뛰어난 예술적 그 의미가 있고,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기를 물어봐요, 시기. 그래서 시기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 것인지. 그 시기 파악을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법당이 있는데, 이게 어느 시대 건물이 남아있는가 이걸 파악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법당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부처님. 그래서 불상이 언제 거냐 이걸 또 물어봐요. 이게 두 번째. 자, 또 하나가 원래 불상은 가짜 짝퉁이고요. 부처를 상징하는 것은 원래는 탑이었었습니다. 탑. 탑이 사찰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이게 언제 것이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시대별로 좀 구분해갖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탑은 불탑이라고 해갖고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문화재고요. 사찰 안에는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을 모시는 유명한 스님들도 있잖아요. 스님들을 모시는 상징물이 있는데 그걸 승탑이라고 해요. 불탑과 좀 다르게 승탑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각이 더 많아. 탑은 대체로 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승탑은 팔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팔각 원기둥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물어본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뭐 예술적 가치 같은 거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지금 미술이라는 개념 모르니까는 그걸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어디 그 답사 갔을 때나 박물관 갔을 때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좀 사람들 끌어다니면서 좀 알려주세요. 예술적 가치는. 저희는 시기를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시기를. 거기에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 공모 시험과 다르게 한능검에 추가되는 주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그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게 없으니까 시기를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어느 지역에 있냐. 요거는 공무원 쪽보다는 한능검에서 굉장히 잘 물어보는 겁니다.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전제하고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불교가 들어온 게 삼국시대 때 들어오니까 삼국시대부터 그 문화재가 있어요. 삼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탑, 불상, 승탑이 있죠. 승탑은 아직 아닙니다. 탑하고 불상 두 개 위주로 얘기할 겁니다.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삼국시대 탑이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딱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 여기 지금 4개라고 적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4개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4개고, 실제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이 황룡사 구층탑은 남아있는 게 아닌데, 그냥 시험에 잘 낼 뿐인 거고, 이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를 그냥 계속 뭔가 돌려서 내는 건데, 그걸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 출제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딱 3개 가지고 돌려서 내는 건데, 야, 요렇게만 들어도 틀리고, 요렇게만 들어도 틀리는 거야. 뭐 기분 되게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 딱 3개입니다. 그거를 조금씩 말을 바꿔가면서 내는 겁니다. 이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그 불교 설화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 백제 무왕과 의자왕을 지키는 미정이라는 여신이 있었대요. 근데 이 미정이라는 여신이 무왕과 의자왕이 결국 신라한테 망하니까 너무 분했대요. 그게 전설처럼 남아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백제 지역까지 신라가 먹고 나서 신라 지역에까지 그 전설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신라 왕들이 있잖아요. 통일을 문무왕이 하는데 통일하고 난 뒤에도 그 뒤에 왕들이 너무 불안한 거야. 그게 미정이라는 여신이 있으니까 혹시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나.
그냥 감이 있잖아요. 감이 너무 불안한 거야, 막 불안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우, 뭐 복수 안 하네. 없는 거 아니야? 가짜인가 본데? 하면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됐다라고 해요. 이게 불교랑 관련된 아주 유명한 설화입니다. 미정이가 너무 분했대. 너무 분했고, 감이 있잖아요. 너무 불안했대요. 통일해도 불안한 거야. 통일하고도 안 돼도. 근데 좀 진전돼 나갔다고 합니다. 진전.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많을 것 같은데 안 많아. 탑은 다 7세기 건데요. 7세기 건데 미정이 너무 분하다. 미정분황이라고 합니다. 미정분황. 그 중에 백제탑 2개 있고 신라탑 1개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요 특징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미륵사지 석탑은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장 오래된 석탑이라는 거. 원래 목탑은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뚱뚱하게 올라갑니다. 석탑은 목탑을 이미테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깎아갖고 올린 거기 때문에 걔는 되게 날씬하게 올라가요. 근데 얘는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뚱뚱하다는 거지. 그래서 목탑 형식을 그대로 간직한 석탑이라고 하고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석탑이라고 해요. 혹은 석탑 중에서는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어 같은 말들이 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게 어디에 있대? 무왕의 익산천도로 알려 있다라는 겁니다. 익산 한번 꼭 놀러 가세요. 가셔갖고 미륵사 터를 한번 보고 나면요. 야, 이 터가 동양에서 가장 큰 절터였었거든요. 남아있는 건물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웅장함은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당시 치고는 굉장히 좀 웅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여에서 금강만 딱 넘어가면은 바로 전라북도 익산이거든요. 익산이 하나의 수도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게 분명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익산이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이자 익산 가면은 가장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익산에 가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백제 문화재가 있고요. 지금 같은. 또 하나가 마흔의 문화재가 있어요. 마흔의 문화재로 추정되는 것들이. 정립사탑은 부여에 있는데요. 부여가 백제 수도죠. 백제 수도에서 이게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 군대 장수가 소정방이었었는데 이놈 새끼가 여기다 낙서를 해놔요. 그래서 한때는 소정방이 당나라 사람이 만든 탑으로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제탑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평제탑. 백제를 평정하고 세운 탑이다라고 오해했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제탑 그럼 요거 말한다. 자, 신라탑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삼국시대 신라탑은.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탑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신라 내에서는 제일 오래된 겁니다. 이게 9층 내지는 7층 내지는 5층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3층밖에 안 남아있어요. 요거는 제일 잘 내는 게 삼국시대 때는 아직은 벽돌탑이 없습니다. 다 석탑이에요. 남아있는 건 다 석탑입니다. 목탑은 아예 남아있지 않고요. 근데 이게 모전 석탑이에요. 벽돌탑을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를 분황사 탑은 전탑이다라고 틀리게 내요. 전탑 아닙니다. 삼국시대는 전탑이 없어요. 전탑을 벽돌전자 쌓고 벽돌탑 말하는 건데 삼국시대는 벽돌탑 없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씩 특징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 추가해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해체했었던 발굴했었던 대표적인 석탑 2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자,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최근에 해체했었던 게 해체하면은 석탑은 뭐가 나오냐면요. 불교는 화장을 하는데 부처님도 화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태우는데 타지 않고 남는 게 있어요. 그걸 사리라고 하는데 이거 버릴 수 없잖아.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건데 그 사리를 모신다고 만든 게 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무덤 같은 겁니다. 부처님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라 이걸 부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은 해체하면 그 안에 사리를 담아두는 공간이 있어요.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 지난 뒤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부처님 사리가 남아있지는 않을 거고 근데 사리를 두는 공간은 꼭 만듭니다. 그 사리를 두는 공간에 부처님 사리는 없지만은 이 탑을 만들 때 시주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권세 있고 돈 많고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되게 귀중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발굴하면 굉장히 대단한 물건들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체했었고요. 불국사의 석가탑 최근 해체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체했는데 실제 사리하면 나왔어. 각종 사리 도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것들, 대단한 것들이 나왔는데 미륵사탑에서 나온 거는 사리 봉안 기록이라고 해왔고요. 한 200글자나 되는 그 금판 기록이 나왔어요. 무왕의 와이프가 신라 진평왕의 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아니야. 백제 여자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때 충격을 줬었단 말이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불국사 석가탑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목판 인쇄물이 나와요.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사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날이야. 복사만큼은. 그 복사, 인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다 최초였어. 목판도. 나중에 금속화했자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시험에 한 줄만 내갖고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듣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이라 그걸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나중에 그건 뭐 수업할 때나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최고의 그 문화재이자 백제 우리나라 반출 불가 문화재 1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워낙 귀해갖고 어디에서 빌려달라면 다른 나라 뭐 임대료 엄청 많이 줄게요. 정말 귀한 거니까 우리도 구경 좀 합시다 라고 해도 잘 안 빌려준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금동대학로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만들어갖고 있잖아요. 이걸 발견할 때 발견하자마자 이건 무조건 중국산으로 봤었어요. 근데 중국도 저만큼 잘 만든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왕릉이 있는 곳에는요. 왕릉에 제사 지내는 절이 있거든요. 그 절이 부여는 능산리 고분군이라는 게 있어요. 공주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공송 부릉부릉이라 합니다. 그 능산리 고분군 앞에 능산리 사라는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이 이제 남아있진 않고 거기 터에서 있잖아요. 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게 우연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여에서 나온 겁니다. 부여. 그래서 부여 가시면은 우리 백제가 수도가 서울, 공주, 부여 세 군데 있었기 때문에 다 백제 박물관이 있어요. 한성 백제 박물관, 공주 백제 박물관, 부여 백제 박물관이 있는데 공주하고 부여는 이 국립박물관이에요. 공주 박물관의 가장 큰 전시물은 무령왕릉이고요. 부여 박물관의 가장 큰 전시물은 금동대학로입니다. 그래서 금동대학로가 부여에 있다 모른다면은 부여 박물관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예, 그거는 좀 기본적인 지식으로 익혀둡시다. 황룡사 구청목탑, 목탑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장법사가 선덕여왕한테 건의해서 만들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분황사하고 구청목탑은 다 선덕여왕 때입니다. 분황사, 향기가 만방에 퍼진다. 구청목탑, 이것만 만들면은 주변 국가가 자장자장해집니다.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미정이가 너무 분했어. 너무 분했는데 통일되고 나서 뭐 해코지 없네. 미정이랑 여신 해코지 없네. 그래서 이제 감이 되게 불안했었는데요. 마음이 좀 진전이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의 탑 다야. 미정 분한, 감 불안, 진전. 아시겠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문사탑. 신문왕이 만들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통일 이후의 특징은 3층 탑이 등장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3층 탑. 그래서 삼국시대는 3층이라는 말씀은 무조건 틀린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는 특징이 3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가면은 또 다시 층이 다층이 나타나요. 다층이. 그래서 3층 나오면은 이거 통일신라 전형적인 탑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3층 탑을 가장 대표로 대변하는 게 가문사 탑하고 불국사 3층 탑이에요. 불국사 3층 탑은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그 두 개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신문왕, 요거는 경덕왕 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불국사. 통일 이후의 탑은 쌍탑이에요. 탑을 2개씩 만드는 게 특징인데 불국사에서 탑이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보탑인데 석가열애와 다보열애가 그 두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전사탑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를 눌리지 않아. 이 탑 벽면을. 탑 벽면에다가 불상을 새겨놨어요. 그래 그 말 뜨면은 이게 신라 하대 때 탑인데 이것도 3층입니다. 통일하고 나온 뒤에 나온 탑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탑 벽면에다가 기단과 탑신에다가 불상을 부주해 놓았다 그러면은 요거 말한다. 뭔가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탑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옆에는 참고만 해주세요. 7층짜리 전탑. 통일 이후에는 전탑이 생겨요. 이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이 있는데 나오긴 나오는데요. 좀 엑스트라처럼 나와요. 주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해주세요. 요거는 제천에 있는 그 장락동 7층 모전 석탑이라는 건데 이것도 자주는 나오는데 주로 엑스트라로 나오니까는 일단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지나갑시다. 자, 발해는 온전한 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영광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만주에 있는 거죠. 만주 길림성에 있는 겁니다. 자, 요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상. 자, 불상도 한는 거면 되게 잘 나옵니다. 삼국시대는 각각 각 나라를 대표하는 불상이 마침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간단히 두 글자로 할게요. 이거 뭐 미술적 같이 따지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어느 나라 건지만 아시면 돼요. 연가 7년명 금동열 입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래 성인들은 뒤에 광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특징이 광배가 온몸을 싸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불상 자체는 30cm도 안 되는 작은 불상인데 광배가 온몸을 싸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특징으로 보시고 광배 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연가라는 연호가. 그것도 고구려 연호입니다. 연가 7년은 금동열의 입상. 입상은 서 있는 불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애불은 자연석을 있잖아요. 어떤 옮기지 않고 자연적인 돌에다가 거기다 부처를 새겨 넣으면 그걸 마애불이라고 합니다. 마애불. 이게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그 불상입니다. 그리고 경주 배리 삼존불이 있는데요. 배리 석불 입상이라고도 합니다. 서 있는 상이니까 세 분이 싹고 삼존불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요거 나오면 경주, 신라를 대표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잘 나오는데요. 이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삼국 모두 만들었다는 거랑 이거 똑같은 게 일본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동으로 만들었는데 일본은 수준이 조금 낮았고 이제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일 관계의 교류, 한일 교류를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시리얼 넘버가 없긴 한데요. 일본의 국보 1위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문화재가 한국에서 건너간 거라고요. 일본의 최고 문화재가. 우리는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금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금동 이렇게 자세히 만들 수 있겠어요? 매끈매끈하게? 뭐로 만들었을까? 손으로 이렇게 빚었을까? 다질 텐데. 되게 놀라운 거야. 그리고 미술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박물관에 한번 같이 갔었는데요. 이놈의 새끼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이 멎을 것 같다는 이 개소리가. 이게 그렇게 뛰어난 거래요. 워낙 뛰어났고 이게 6세기, 7세기 때 불상인데 19세기 때 만들어진 로댕에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19세기, 20세기 때 만들어진 그거하고 대비를 되게 자주 하는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강요하는 느낌, 남성적 이미지고요. 되게 이 사유를 본인 스스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사유해라고 강요하는 느낌이래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가 있잖아요. 사유하는 모습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대요. 정말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미술품이랍니다. 시간도 엄청 앞서 있는 건데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대요. 말이 길어졌네.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된다. 삼국 모두 만들었다. 일본에 전해졌다. 한일관계 교류 보여준다는 거.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일 이후에 가장 잘 만든 불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석굴암 본전물이죠. 그리고 발의 불상이 상당히 잘 나오죠. 이거 이불 병조상이라고 하는데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불상입니다. 이거는 특징이 두 분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두 분이. 고구려 불상을 계승한 건데요. 고구려 불상을 이렇게 잘 남아있는 거는 발의 겁니다. 발의 이불 병자상이라고 한다.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이름을 딸 때 있잖아요. 연섭해라는, 아까는 미정이 분했죠. 여기는 연섭해라는 불상. 이 불상은 연섭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가. 연섭해 반가. 연섭해 반가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제 고분이 있죠. 이게 고대사의 두 개의 주제 중에 한 주제입니다. 고분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땅속에 도굴꾼들 있잖아요. 땅속으로 한단 말이야. 이거 도굴 할 때. 땅속으로 할 때 이렇게 기어간답니다. 근데 기어가다 보면은 뭐밖에 안 나오냐면은 벽하고 굴밖에 안 나온대요. 벽이나 아니면 굴밖에 없대. 도굴 할 때 보면은. 이거를 기었더니 벽하고 굴만 나오더라. 개덧 벽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덧 벽굴. 계단식이라고 하는데 기단식이라고 돼요. 그래서 기었더니 벽하고 굴만 나오더라. 이 네 가지 무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가지. 자, 그 중에 삼국시대 초기 무덤을 계단식 적석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만주 지반 지역에 있고요. 옛날 고구려 수도에, 그리고 백제 수도였었던 서울에 있습니다. 똑같은 무덤이 나타난 걸로 봐갖고 둘은 영향관계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제 무덤은 고구려의 사람들이 백제를 건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봅니다. 계단식 적석총, 이게 초기 무덤이고요. 자, 그리고 공주에는 송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왕릉급 고분군이 있습니다. 부에는 능산리, 부릉부릉 능산리 고분군이 있고요. 거기에는 능산리에 왕릉급 고분군들이 있습니다. 요게 5, 6세기 때 무덤인데요. 5, 6세기 때 백제에는 벽돌 무덤이 나와요. 신라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신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무덤이 나타납니다.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계였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물어볼 때 두 가지 물어봅니다. 도굴이 되는 구조냐, 안 되는 구조냐, 벽화가 있냐 없냐고 물어봐요. 자, 이 무덤들은 도굴이 다 됩니다. 다 되는 구조예요. 다 도굴된 겁니다. 거의 다 도굴됐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도굴을 다 했어요. 우리 왕릉들을. 정말 기분 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도굴이 다 되는 구조인데 유일하게 도굴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들어간 통로가 다 있습니다. 얘 위에 통로 있죠. 여기 이게 통로야. 그리고 겉으로 봐도 이게 인공 구조물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 도굴을 한단 말이죠. 자, 이거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이것도 통로가 있는 거고요. 통로가 없는 유일한 구조가 뭐냐면 얘만 통로가 없어요. 얘만. 돌무지 덧널 무덤만. 얘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합장도 못하고요. 여기는 한 명만 묻혀 있습니다. 합장묘가 없어요. 원칙. 그리고 나가지도 못해. 도굴도 못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화살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들어가지도 못한다. 나가지도 못한다. 나머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하시면 됩니다. 도굴이 안 된다. 그리고 벽화를 보시면요. 벽화가 있는 거는, 벽화는 당시 물감 되게 비싸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세련되고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무덤 형식만 나와요. 여기에만 있어. 굴식 돌방 무덤에만 있어요. 이 돌방이 뜻이 뭐냐면요. 원룸 투룸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살아생전의 집같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만 만들 때도 있고 두 개 만들 때도 있어요. 어떤 무덤은 원룸, 어떤 무덤은 투룸입니다. 살아생전의 집처럼 만들다 보니까는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야. 인테리어가 뭐다? 벽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벽화는 여기만 있다 원칙.
나머지는 다 벽화 없다 하시면 됩니다. 5, 6세기 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백제 벽돌무덤. 벽돌무덤은 백제에만 있고 공주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 나와요. 공주에만 있다. 송산리에만 있다. 잘 기억해주세요. 벽돌무덤은 송산리 고분군에만 있다. 삼국시대 때 벽돌무덤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그게 다 공주 송산리에만 있습니다. 자, 이 벽돌무덤을 뭐라고 하냐면요. 벽돌무덤은 중국식이라고 해요. 그래, 벽돌무덤 뜨면은 중국 영향받았다라는 말 쓴다는 걸 잘 기억해두세요. 양나라 영향받았다, 중국 남조 영향받았다 그 말 쓰면은 아, 벽돌무덤 말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벽돌무덤이 2개가 있는데요. 공주에서 7개 무덤이 발견됩니다. 송산리 고분군에서. 그리고 능산리에서 7개 무덤이 발견돼요. 여 석촌동 고분군은 지금 여기가 손가락에 들 정도의 무덤만 남아있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한 300여 개 무덤이 있었대요. 상당히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서울이 워낙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진짜 몇 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공주에 7개 무덤 중에 있잖아요. 그 중에 5개가 굴식 돌방 무덤이고 2개가 벽돌 무덤인데, 이게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없다 보니까는 무덤에는 시리얼 넘버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 6호분, 7호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공주고요. 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산리 고분군도 1호, 2호, 3호, 5호, 6호, 7호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발견된 6호분하고 7호분이 공주 송산리의 6호분하고 7호분이 이게 벽돌 무덤이에요. 근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무덤을 시험에 낼 때 2가지 논점으로 물어본다 했어요. 도굴이 되냐 안 되냐. 도굴이 되면은 부장품이 없다라는 거고, 도굴이 안 됐다 그러면 부장품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장품은 껴묵거리 말이에요. 자, 또 하나가 벽화가 있냐 없냐. 이걸 합치면 도벽이라고 해요. 도벽. 도벽을 내용으로 물어보는데 이 고분은 내용을 물어봐요. 자, 특이하게 이 벽돌무덤 2개는 원칙상 보면은 벽화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원칙상 보면은 여기만 있고, 자, 그리고 원칙상 보면은 도굴이 안 되는 건 신라 덧널무덤만 도굴이 안 돼요. 근데 이 벽돌무덤이 예외야. 6호분은 벽돌무덤인데 벽화가 있어요. 사신도 벽화가 있습니다. 7호분은 이것도 통로가 있는데, 아, 이건 진짜 천우신조로 일본 놈의 손을 안 탄 겁니다. 심지어 일본 놈 이거 도굴꾼이 있잖아요. 저쯤 어딘가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이지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걔들이 손을 안 탈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도굴해놨어요, 그놈들 새끼들이. 근데 이거는 다행히 손을 안 타갖고 해방 이후에 1971년에 정말 우연히 발굴합니다. 두 무덤 사이에 이게 장마철에 빗물 셀까봐, 무덤에 빗물 셀까봐 그 무덤 사이에 배수를 낸답시고 있잖아요. 그 배수를 파고 있었는데 인부의 삽이 10cm만 덜 들어갔어도 이거 몰랐었을 겁니다. 팠는데 뭐가 탁탁 하고 걸려갖고 나온 겁니다. 봤더니 이제 벽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 이게 뭐가 있겠구나 해갖고 이제 판 게 우리가 이제 발굴했던 겁니다. 요거는 발굴사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는 부장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부장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도 나오냐면요, 명찰이 나와요. 명찰. 그 무덤 바깥에 세우는 걸 비석이라고 하고요. 무덤 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그걸 같이 넣는 거를 지석이라고 하는데, 지석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백제 무덤 중에 유일하게 피장자가 누군지 확인된 무덤이 무령왕릉이에요. 백제는 무덤을 제시하면서 이 무덤과 관련 있는 왕은 누구냐 그러면 무령왕릉 문제밖에 못 냅니다. 딱 한 개밖에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이 지석이 발견되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석수가 발견되는데요. 이거를 진묘수라고 해요. 그 무덤을 지키는 짐승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꽃돼지 같아요. 되게 이뻐요.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 되게 좀 작고 예쁩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겁니다. 자, 무령왕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벽돌무덤이라 전제하에서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나왔다. 여기가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책봉와 이름이. 그래갖고 아, 무령왕 맞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돌을 쌓는 방식은요, 이게 약간 북방시로 보시면 돼요. 추운 지방은 땅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시체를 지상에 떠놓고 일단 돌을 쌓았고 시체 훼손을 막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덧널은 널이 관인데 관을 2번 씌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갖고 덧널은 또 가야나 신라 같은 남쪽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무덤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신라의 왕이 된 사람들은 유목민족일 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유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와갖고 이쪽 쪽에서 왕노릇 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위치는 남쪽인데 묻힌 사람은 북쪽에서 온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돌무지와 덧널이 약간 짬뽕된 형태다. 실제 아니게 아니라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중국 기록에 보면 한국은 금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대요. 그걸 보화로 알지 못했었답니다. 유리구슬 같은 거나 옷 같은 거나 보물을 생각했었지 몰랐대. 기만민족들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금은을 보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신라 왕족이 김씨거든. 금을 가지고 온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은 김씨들의 무덤인데 이 마리깐 이후에 등장한 무덤입니다. 마리깐 시대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에는 예외 없이 금관이 나와요. 딱 한 기 빼놓고는 금관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을 사용한 집단이 맞다는 거야. 금씨가 맞다는 거지. 마리깐 칭호를 사용한 것은 김씨들입니다. 박씨 아니에요. 석씨 아니에요. 김씨 왕들만 마리깐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관이 예외 없이 다 나왔고 김씨들의 무덤일 거라는 거지. 그 김씨들이 어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북방 유목민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돌무지 무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돌무지 무덤 대표적인 게 서천계호황이라고 했고요. 서봉총, 천마총, 계림노에서 발견된 게 있어요. 계림노 14호분. 그리고 호우총, 호우명 그런 나온 호우총, 그리고 황남대총. 이게 대표적인 돌무지 덧날 무덤입니다. 그 중에 천마총에서 그림 나왔는데 이건 벽화 아닙니다. 말 안장에 진흙 튀지 말라고 우리 그 트럭 같은 거 보면은 바퀴 뒤에 딱 이 고무판 된 거 있잖아요. 말 안장에도 그렇게 대나요 그거를. 거기다 그린 겁니다. 거기다. 여기는 벽화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벽화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계림노 14번에서 나온 이 보검이 있는데 이거는 동양이 없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나 아니면 그 유럽이나 그 중동 쪽에 있는 건데 중앙아시아나 중동 쪽에 있는 건데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건데 이게 신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서역 지역과 신라 지역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야,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야. 한때는 실크로드를 중국까지만 봤는데 요즘은 이제 예외 없이 경주까지 실크로드가 이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그리고 돌무지 덧날 무덤에 예외 없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유리 제품이 나와요. 엄청나게 잘 만든. 지금 써도 괜찮을 파카글라스. 여기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해도 될 정도의 파카글라스가 나오는데 유리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걸 로만 글라스 혹은 페르시안 글라스라고 하거든요. 이란이나 로마에서 만들었을 거로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것도 남으니까 무덤에까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크로드 종착지가 경주라는 거에 대해 지금 이의제기를 하진 않아. 이 교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해두세요. 서역과의 교류 증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하지만 무덤 양식은 어디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신라에서만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경주만 있다는 것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덤은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는데 자, 초기 무덤이 뭐라고요? 초기 무덤은 계단식으로 만든 거. 피라미드다. 요거는 특징이 뭐다? 이게 영향 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벽돌 무덤 뭐라고요? 중국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중국식인데 이 벽돌 무덤에만 예외 있었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하나는 벽화 있었다. 하나는 도굴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리고 마리깐 시기에만 나타났었다. 신라에만 있었던 무덤이 있는데 얘는 통로가 없다라는 걸 잘 기억해두세요. 통로가 없다. 그래서 도굴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벽화 있는 무덤이 등장하는데 이게 원룸 투룸 무덤이 있다라는 거. 한 개, 두 개에서 방을 만드는 거. 자, 도굴은 다 되고 얘만 도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칙 벽화가 있는 건 얘만 벽화가 있다. 이거는 무령하는 건 도굴이 되는 구조인데 예외적으로 일본 놈이 찾지 못해갖고 천우신주로 안 됐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통일 이후에는요, 무덤 주변에 둘레들을 두르고 12간지를 새겨넣었다는 게 통일 이후에 나타나는 양식입니다. 이거 삼국시대 때 쓰면 틀린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발에는, 이게 무덤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거든요. 무덤이 전통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어떤 걸 썼냐에 따라 갖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계승한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발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발해 무덤이에요. 이게 구글의 사람들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해 무덤이 마침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2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왕후 무덤이 2개가 더 발견되어갖고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중놈들이 자료를 안 줘갖고 시험에 생각보다 잘 내진 않습니다. 정혜와 정효가 있는데요. 다 문왕 딸내미들이죠. 둘째 딸, 넷째 딸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얘기해두세요. 정혜공주묘가 전형적인 구글식이에요. 굴식돌방이 있고요. 여기 모지름천장이라는 게 있는데 굴식돌방은 삼국 다 만듭니다. 심지어 가야도 만들어요. 구글의 백제 신라 가야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말기에는 굴식돌방이 완전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 유행했다는 것을. 근데 모지름천장은 구글에만 만들어요. 건물의 천장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천장을 만드는데 각을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각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이면은 맨 끝에는 조그만 것만 덮어도 된다라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천장 만드는 거를 이제 그 기술적으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만 그랬다는 거야. 고구려. 그게 여기도 나타났다는 거야. 얼마나 반가워. 얼마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야, 그럼 정효공주묘 그 발해 왕족은 고구려 사람 맞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효공주묘는요. 근데 삼국시대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지만은 발해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발해에도 벽돌 무덤이 나타나요. 이건 당나라 양식입니다. 근데 벽돌 무덤인데 천장은 모주림은 아닌데 평행 고인 구조라고 했고요. 각을 이것도 점점 줄여나가요. 이건 평행으로 줄여나갑니다. 모주림 구조는 각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엔 또 이렇게 해갖고 점점 줄여나가는 거고 평행 고인 구조는 평행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평행으로.
그래서 모주림 천장은 아닌데 정효는 이것도 양식은 고구려 양식입니다. 천장 양식은. 자, 어쨌든 무덤 구조, 벽돌 구조는 당나라 양식이고요. 이건 좀 안타까웠다. 아, 이게 선진국 기법이라 사용했나봐요. 자, 그리고 정해는 완전 고구려식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로운 무덤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출토된 유물도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돌사자가 나옵니다. 가끔 얘랑 비교해요. 무령원에서 나온 이 꼴대지랑. 이 돌사자는 되게 근육질에 되게 용맹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정효공주묘에서는 벽화가 나옵니다, 벽화. 아, 저기 해두세요. 자, 이것도 두 문자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정예공주묘를 도굴하러 갔는데 그 도굴꾼 있잖아요. 깜짝 놀랐대. 오줌 지리고 나왔대요. 오줌 싸고 나왔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돌사자가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놀란 척하면은 내가 기술자인데 명색이 그것도 남들 웃을 거 아니에요. 막 뒤에서 막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놀란 척 했대요. 안 놀란 척. 돌사자 보자마자 놀랬는데 오줌 지리고 있는데 질질 흘리면서 있잖아요. 이랬대. 돌사자 뭐해? 이렇게 했답니다. 안 놀란 척 하려고. 자, 잘 기억해주세요. 돌사자 뭐해 하시면 됩니다. 돌사자 뭐해.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요거는 정해에 있다. 정해. 돌사자 뭐해. 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유는 너무 빽빽해요. 너무 빽빽해. 아, 인물도 그림이 있는데요. 인물이 좀 빽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열 몇 명 정도의 그림이 있어요. 자, 둘 다 묘지석에 나옵니다. 묘지석에 나오는데 거기에 황상, 대왕, 전륜성왕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연호하고. 우리 그 앞에 그 마무리 특강 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이게 둘 다 있습니다. 묘지석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자, 가야문화재도 잘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가세요. 가야문화재 특징은 판가북이라는 겁니다. 판가북. 갑옷은 크게 미늘 갑옷이 있고 판 갑옷이 있는데 판 그대로 한 판 그대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짜갖고 만드는 거 말고 이게 가야 갑옷이었었다. 이거 뜨면은 가야 문화재다 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거를 금강가야 문화재, 대가야 문화재로 구분하는데요. 아, 조금 실력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가야라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판이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청동 솥을 매달고 다니는 게 유목민족이에요. 기만민족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김해에서. 야, 그럼 이 김씨들도 그러면 북방에서 온 거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추정할 수 있게.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가야에도 금동관이 나왔어요. 신라 금동관의 특징은 이걸 날출자라고 해갖고, 요게 이렇게 3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가야는 이게 매산자라고 해갖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게 가야. 여기 가야 상징하는 유물이니까 알아두세요. 이게 대가야에서 나온 겁니다, 대가야. 대가야 고분군이 고령 지산동 고분이라고 해요. 지산동 고분군. 김해는 대성동이라고 하고요. 금대대지라고 합니다. 금강가야 대성동, 대가야 지산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고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려 역시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려 역시 불교 문화재가 중요하다. 자, 고려 문화재는요, 아주 이제 설명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아주 간단만 말씀드릴게요. 자, 역시 불교 문화재는 뭐하고 뭐 공부할까요? 탑하고 불상 공부할 겁니다. 근데 고려는 사찰 건물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자, 불상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2개가 있어요. 그거를, 월정사탑과 경천사탑이라고 하는데요. 특징 알려드릴게요. 다각다층이라는 겁니다. 아, 다각다층. 원래 탑은 사각형인데요. 사각형이 아닌 게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물어볼 때는 가장 오래된 걸 물어보거든요. 오래된 거 물어보면 어디 걸 물어볼까? 삼국이나 남북 걸 물어봐야지. 그쵸? 근데 고려 거 왜 물어보지? 앞에 게 더 중요한데, 이건 앞에 없었던 거야. 여기서 처음인 거기 때문에 잘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다각다층탑. 이 다각다층탑이 2개가 있는데요. 3층 벗어났고 또 다층입니다. 다시. 다층이에요. 이게 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경. 월정사탑, 경천사탑이 있어요. 월정사는 팔각구층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몇각형이라고 안 쓰거든요. 이유는 각이 달라져. 여기는 버그마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갖고 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각형이라는 말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10층, 짝수층을 만드는 거는 되게 기괴한 형태를 했었죠.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나라 라마불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 홀수로 만들거든. 이런 절대자들한테 뭐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짝수탑 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아, 원나라. 이상한 놈들 영향 받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합치면 월경원이라고 해요, 월경원. 월정사탑이 조선 세조 때 경천사 영향을 줬다는 헛소리 잘하는데 아닙니다.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 둘. 보시면 여러분들 구분 못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자, 경천사 지 10층석탑은 일본에 반출됐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게 경복궁 앞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그 중앙홀에 전시돼 있어요.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이 조그만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선 세조가 만든 건 탑골공원에 있는데요. 원래 이 유리벽이 없었는데, 비둘기똥이 산화시킨다고, 비둘기똥 막는다고 유리벽으로 막아놔갖고, 지금 가면은 그게 좀 있어요.
이게 뭔가를 보호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양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이 빛이 반사돼갖고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게 약간 좀 답답해요. 그래서 보시라면 일단 국박 가서 보시고요. 국립박물관 가갖고 그러고 이제 국박 가서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면은 탑골곤 한번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잘 구분 안 될 겁니다. 그 탑은 월경원 기억하시면 되면 월경원. 자, 그리고 승탑이라는 게 있는데 승탑은 원래 팔각형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야. 이게 탑신부인데 이게 사각형이면 탑신부가 사각형이면 탑이고요. 팔각형이면 승려들의 탑입니다. 승탑이라고 해요. 그게 팔각형이 아닌 이형 승탑이 나온다. 특이한 승탑이 나왔다 그러면 고려 겁니다. 이건 타원형, 이건 사각형이죠. 사각형 승탑이 있다라는 거. 원래 사각형은 부처님 사리 모시는 곳만 사각형으로 하는데 이건 스님들 모시는 곳 됐다라는 거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팔각형 나오면 신라탑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팔각형이 아닌 게 나오면 이제 고려탑인 거고, 고려승탑인 거고. 그러면 이건 팔각형이잖아. 어떻게 구분할 건데? 팔각 원기둥 형태인데. 요거를 만약에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은 요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신라 팔각형하고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지붕돌이라고 하는데 지붕돌 처마를 이렇게 쳐 올린 게 있어요. 요게 나오면 이제 그 고려 전기 때 겁니다. 고려 초기 때. 그래서 기교가 조금 생긴 겁니다. 기교가 같은 팔각형인데 이거는 뭐 아예 팔각형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거고요. 요 세 개를 여홍지라고 합니다. 여홍지, 여조 고달사진승탑, 홍법국사 실상탑. 자, 이거는 지광국사 현무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여홍지라고 한다는 기억해 두세요. 여홍지. 합치면 여홍지 월경이라고 합니다. 여홍지 월경. 승탑, 불탑 합치면은.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불상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앞글자만 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하기는 좋을 겁니다. 여홍지, 월경, 관춘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홍지, 월경, 관춘소. 관춘소라는 세 개 불상이 있어요. 재질이 달라. 이건 돌, 이거는 철, 이거는 흙으로 만든 겁니다. 흙으로 만든 걸 소조불이라고 해요. 소조불. 그 이름 하나씩만 기억할게요. 이 불상 세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불상 중에 제일 잘 만든 것은 통일이옵니다. 삼국시대 때는 지각각이고요. 통일되면서 이제 KS가 나와요. 코리안 스탠다드가. 그래서 통일신라 때 불상과 석탑이 제일 잘 만든 겁니다. 제일 조화미가 있고 제일 비례미가 맞는 거예요. 근데 고려를 가면서 호족들이 세운 국가다 보니까요. 호족들은 중부남방으로 있잖아요. 이 지역에. 또 되게 자유분방한 것들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좋은 말 하면 자유분방한 거고요. 좀 나쁜 말 하면 좀 거지 같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소개팅 같은 거 나가고 하면은 이제 친구가 물어보잖아요. 야, 괜찮았어? 그러면 뭐 상당히 좀 민주적이던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조금 그 비례미가 좀 떨어지는 게 나타나요. 고려 초기 때 것은. 그래서 머리가 반이야? 뭐 이래? 머리가 반이야? 이게 어디? 고려 때 겁니다. 고려 때. 다 지방에 있는 불상들이에요. 그래서 지방 세력들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철로 만든 불상이다. 광주 춘궁리 철불. 이거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부살 입상이라는 건데 우리가 뭐 알겠어. 논산하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기억나는 게. 논산하면 슬픈 거밖에 없잖아요. 논산에 저런 불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남겨줬기 때문에 논산에 문화재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정도의 불상이 있을 정도면 여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동네가 있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동네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흔적이 그걸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지금 우리 논산은 그냥 논산 얘기만 하면 슬픈 곳이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니까 저런 걸로. 자, 광주 춘궁리 철불인데요. 지금 이게 지역명이 하남으로 바뀌어갖고 하남 하사창동, 하남 사창동 철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부석사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재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미타를 중국놈들이 이걸 한자로 바꿨는데 그걸 뭐로 바꾸냐면요. 무량으로 바꿔요. 무량으로.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불상이에요. 무량수는 중국 애들이 바꾼 한자식 표현이고요. 아미타는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무한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량수전에 있는 불상이 무량수불이에요. 무량수불. 그걸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이제 아미타 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상은 앉아있는 불상이라는 거고요. 세 가지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고요? 관춘소. 이거 위에 거까지 다 합치면은 여홍지, 월경, 관춘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능검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이 세 개 불상이 제일 잘 나오고요. 불상은 3, 3 하시면 됩니다. 3, 3. 세 개가 제일 잘 나오고 또 더불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고려 불상은 6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6개. 탑은 2개 기억하시면 되고 탑 2개, 승탑 3개, 불상 6개. 안동 이청동 마애불이 있습니다. 마애불은 돌을 옮기지 않고 돌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 새기는 거라 했었죠. 이것도 마애불이야. 그리고 괴산 원풍리에 이불병자상이 있어요. 부처님 두 분이 앉아있는 게. 마애불 3개가 있어요. 마애불 삼총사가.
그래서 요 불상 3개 외에 마애불 3개 합치면은 33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33. 탑 2개, 승탑 3개, 불상 6개. 근데 괴상 원풍리 이불 병재상은 워낙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개만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동 이천동 마애불, 파주, 충무공원 있는데, 파주 용미리 마애불 있죠. 괴산 원풍리 마애불 있는데, 요거를 합치면 안파계라고 해요. 안동, 파주, 괴산, 충북 괴산. 안파계 돼갖고 괜찮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파계 괜찮소.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이 목주 건물이죠. 목주 건물은 삼국이나 남북국에는 남아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목주 건물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가 잘 나오는 겁니다. 목주 건물하면 고려 조선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주 건물은 신라나 삼국이나 발해 것은 남아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기억해 두세요. 자, 목주 건물이 딱 5개밖에 없어요. 목주 건물은 크게 주심포 양식하고 다포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심포는 옛날 건물은 건물 기둥 위에다가 공포라는 걸 올려놔요. 공포. 공포는 이런 거 말하는가?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를 받치고 있잖아요. 요 밑에다 이제 기둥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붕이 있는 거고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이걸 주된포, 기둥 위에만 있는 걸 주된포라고 하고 기둥 위에다가 넣었고 이 지붕의 하중이 기둥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 공포를 또 넣으면은 지붕의 하중을 더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게 많은 포 양식이 나타나요. 그 많은 포를 다포라고 하는 겁니다. 다포. 크게는 건물 양식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옥은. 뭐가 먼저일까? 주심포가 먼저라는 거지, 주심포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가면 이제 큰 건물, 다포가 등장합니다. 남아있는 건 딱 8개 있어요. 주심포 5개, 다포 3개 남아있습니다. 근데 주심포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3개가 나와요, 3개. 요 3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복무신조라고 해요, 복무신조.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면 외우는 거 있죠? 복무신조 있죠? 복무수조라고 합니다, 복무수조. 봉정사 극락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목주 건물이에요. 요걸 보면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단 말이야. 신라 사람들의 건물, 고구려 백제 사람들의 건물 같은 것들은 추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부석사 무량수에 무량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미타입니다. 무량은 무한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미타, 인도 아미타도 무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량수전이 되게 큽니다. 말이 무한한이라는 뜻인데 작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심포 중에 제일 큰 건물입니다. 건물이 커지면 지붕이 팔짝 지붕이 돼요. 텐트처럼 맞대형 해놓은 걸 맞배 지붕이라고 해요. 이거 작은 건물이고 기와가 사방으로 내면으로 기와가 다 올라가는 것을 팔짝 지붕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심포 5개 건물 중에 유일한 팔짝 지붕이 무량수전입니다. 왜? 무량은 무한한이라는 뜻이거든. 큰 겁니다. 주심포 중에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팔짝 지붕이다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기억 안 날 것 같으면은 무량수전, 주심포 팔짝, 무주 가서 팔짝 뛰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석사 대웅전, 요 3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한눈검은 건물 모양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건물 모양 가지고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포 건물은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석심이라고 해요. 성불사 응진전, 서광서 응진전, 심원사 보광전인데 다 북한에 있어요.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옵니다.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근데 사실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건물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목주 건물은 고려하고 조선 걸 비교하니까. 고려 전기 때 건물도 없어요. 후기 때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이 고려 전기 때부터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전기 때 주로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유행하면 뭐해? 그때 그건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고려 후기 때도 만들고 조선 때도 만들고 지금도 주심포를 만드는데 남아있는 것은 고려 후기 때 만들었던 것부터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냥 이름만 아시면 돼요. 고려과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초기 때 건물, 15세기 때 건물은 나경원이 있어요. 나경원. 나경원이 아니라 무경원이 있습니다. 무경원. 무의사 극락전, 해인사 장경판전. 여기 있는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만든 거고요. 팔만대장경을 조선 초에 해인사로 옮기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으로 만든 게 이 장경판전입니다. 이거를 창고란 뜻으로 쓸 때는 경판고라고 돼요. 전자 붙이면은 절대자가 있는 공간이라고 했고 건물 중에 제일 높여 부르는 말이 전입니다. 가급적 장경판전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겠죠. 경판고라고 하지 마시고.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까지 하면 이게 조선 초의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 3개라는 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석탑이고 목조 건물은 2개가 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 때 건물 3개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조선 후기 때는 사찰 건물을 많이 만드는데 조선은 불교를 그렇게 탄압했는데 어떻게 조선 후기 때 저렇게 큰 건물들을 만들지? 이건 특징이 그겁니다. 다층 건물이다. 근데 다층 건물인데 궁궐이 아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야. 다층 건물인데 궁궐이나 성곽이 아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불교 건물입니다. 전쟁 중에 저 사찰에 불이 다 탔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승려들이 그 의병으로 되게 많이 참여합니다. 임진왜란 때. 그래서 임진왜란 직후에는 불교에 대한 탄압이 다소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절을 짓든 말든 내비뒀단 말이야. 그리고 절이 불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승려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재건축된 게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 재건축할 때 탄압도 안 하다 보니까 엄청 크게 만들었다니까. 왜 불탔대요? 사실은 담배 피다 불탔대. 뻐끔뻐끔 담배 피다 불탔답니다. 뻐끔아. 그래서 복무신조, 나경원이 뻐끔뻐끔 담배 피다 불탔다 하시면은 이 건물은 해결됩니다. 자, 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고려시대 문화재를 한 번에 제가 갈게요. 한 번에 우리 외워봅시다. 뭐 고려시대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좀 쉽게 풀도록 하자고요. 한 줄로 갈게요. 혹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나쁜 말은 좀 해주지 마세요. 기억하려고 만든 거니까. 요 한 줄로 기억하면 고려 문화재는 다 함께 끝난 겁니다. 여홍제, 승타, 월경, 타, 관춘소, 불상, 만수무강하세요. 목조 건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절이 있습니다. 절에 뭐 있다고요? 건물이 있다. 건물 안에 뭐 있다고요? 불상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탑이 있습니다. 탑 옆에 뭐 있다고요? 각이 좀 더 많은 승탑이 있다. 이거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뭘 할 수 있었다? 목조 건물을 고려와 비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비교하는 것들을 또 두 문자 한번 따봤더니 뭐랍니까? 만수무강하세요. 나경원이 뭐 했대요? 담배 피다 불태웠답니다. 나경원이 담배 피다 불태웠다. 만수무강, 무경원, 뻐끔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려부터는 이제 도자기가 중요해지는데요. 도자기도 역시 고려하고 조선을 비교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합시다. 뭐 시기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청자가 고려 때입니다. 청자 되게 잘 만들었대. 그래갖고 고려 서궁의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송나라 사람인데요. 송나라 사신이 왔다가 극찬을 합니다. 청자는 당시 사람들이 옥이 보물이었었는데 옥은 보물은 유한하잖아요. 옥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게 인공옥이에요. 옥색에 가까우면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청자가 그랬대. 옥색에 가까웠대요. 빛취색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잘 만들었답니다. 청자 만들었다. 청자를 멋을 부리는 것은 그 음각, 양각, 투각은 뻥뻥 뚫은 걸 말합니다. 아니면은 모양, 동물 모양을 내는 거, 상형이라고 그래요. 그거밖에 멋을 못 냈었는데 무신직권기 때 있잖아요. 새로운 기법을 발견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면은 이 도자기 굽다가 다 녹아갖고 그림이 다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청자 표면을 홈을 파갖고 있잖아요. 그 홈에다가 다른 색깔 흙을 집어넣는가. 그리고 갖다 유약을 바른 다음에 그대로 구워버리니까 이렇게 그림처럼 된 겁니다. 이거를 중국도 모르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걸 상감청자라고 그래. 그걸 상감기법이라고 해요. 홈을 파서 이물질을 집어넣어갖고 그걸로 이제 그림처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파란색 청자인데 거기에 그림 같은 게 있다고는 뭐라고요? 고려 후기 때, 무신직권기 때 유행했었던 상감청자입니다. 원간섭기 때 들어서 쇠퇴예요. 그래서 이건 무신들만 좋아했던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혹은 강화도 시기 때 유행했다. 그런 말 쓸 수 있는 겁니다. 강화도 시기 때가 무신직권기 때거든. 원간섭기 때부터 분청사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조선 초기 때, 15세기 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분청사기 이제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청자인데 겉에다가 분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백자가 되지 않은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자를 흉내낸 속은 청자인 걸 말하는 거야. 청자는 꼭 녹색만 청자가 아니에요. 녹색만 청자가 아니라 이런 색깔도 청자라고 해요. 그 재료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겉에만 백자인 거예요. 이게 완전 백자가 나타나면 사라질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이것도 그림이는데요. 이 그림도 대체로 상관기법으로 만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홈이 파여져 있는 게 보여요. 상관기법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모르겠다 싶으면은 표면에 그림이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물고기가 크게 그려졌다. 거의 전면을 차지할 정도로 그려졌다면 뭐 분청사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걸 힌트로 좀 봐주세요. 표면에 물고기 그림이 전면을 차지할 정도로 그려져 있다면 분청사기구나. 조선 초 도자기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표면을 꽉 채울 정도의 하나 그림이 있죠. 이건 태극문입니다. 태극문이. 이것도 한눈 가면 잘 나오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물고기가 전면을 채울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분청사기구나 하시면 됩니다. 순백자 나왔어. 진짜 백자 나왔어. 그러면서 얘는 쇠퇴합니다. 그게 16세기입니다. 기술이 늘겠지 금방. 그래서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게 분칠한 청자, 분청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청화백자는 이거 너무 재미없어. 백자를 만들었는데 너무 밋밋하잖아. 고려는 귀족사회라 화려한 걸 좋아했었고요. 조선은 사대부 사회라 검소한 걸 좋아했었거든. 이렇게 검소하고 소박한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백자가 유행했었던 건데 고려는 청자가 유행하고.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얘거나 내거나 똑같은 거야. 너무 멋이 없잖아. 그래갖고 멋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부를 때도 녹지 않는 물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코발트라는 게 있어요. 코발트 블루. 코발트는 녹는 온도가 되게 높아갖고 불을 막 떼도 있잖아요. 잘 안 녹는데. 그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화백자라래 그걸. 파란색 그림으로 그려진 백자라고 합니다.
이게 유행했다면 조선 후기 때를 말합니다. 조선 후기 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시기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선은 뭐가 남아있다? 그림이 남아있어갖고 그림도 물어봅니다. 거의 조선 그림이니까 어떻게 물어볼까요? 조선 내에서 물어볼 겁니다. 조선 내에서 시기를 물어볼 겁니다. 요거 제가 이거 수업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크게 둘이 있어요. 문인화가 교양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대부들이 그냥 교양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고 직업화가 그리는 게 있어요. 근데 문인화가들이나 직업화가들 있잖아요. 조선에서는 그림 그린 사람들이 자기는 평생 한 번이라도 있잖아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동네가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몽고 초원지대예요. 몽고 초원지대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몽고 송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대요. 대초원지대 그림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멋있답니다. 그 그림을 화폭에 한번 담아보고 싶은 게 이게 그 사람들이 꿈이었었대요. 너무 진풍경이래요. 몽고 송초 진풍경이랍니다. 몽고 송초가 진풍경이래.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몽묘도원도, 고사간수도, 몽고. 자, 그리고 16세기는 송화보월도라는 게 있어요. 이상자라는 사람. 그리고 신사임당, 율곡이 어머니 있죠? 초충도라는 게 있습니다. 풀하고 벌레를 같이 그렸다. 식물하고 벌레를 같이 그렸다라고 초충도라고 합니다. 팔복병풍인데 그 중에 5만원권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이 제일 잘 나옵니다. 몽고 송초. 진풍경은 뭐냐면요. 진경산수와 풍속화. 그리고 영통골 입구도라는 게 있는데 서양화풍이 처음 도입된 겁니다. 원근법, 명암법이라는 게 처음, 이 미술 기법이 처음 사용된 겁니다. 진풍경이라고 해요. 진풍경.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사람 정선이라고 하죠. 풍속화의 대가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죠. 이게 이제 18세기 때입니다. 18세기 때. 진경산수화는 영조 때 나타나고 풍속화는 주로 이제 정조 이후에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몽고 송초, 진풍경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몽고에 송초라는 데 없어요. 찾아가려면 안 됩니다. 몽고는 제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몽고 사막 있잖아요. 사막 투어하는 게 있거든. 거기 가면은 하늘의 별이 그렇게 이쁘게 보인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송초는 없어요. 몽고 송초 없습니다. 그래서 몽고 송초 갈게 안 갈게? 안 갑니다. 몽고 송초 안강. 몽고 송초 안강. 몽고 안강. 몽묘도원들은 안견이. 요거는 세종대왕 아들인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색깔 자체가 되게 몽환적이에요. 몽유두원도, 몽유병, 꿈속에서 거닌다. 어디를? 무릉두원을 거닐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겁니다. 고사간수들은 물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선비의 내면 세계를 묘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업화가가 아니라 그냥 문인화가들이 교양으로 그린 거예요. 나 지금 이런 마음 상태야. 그러니까 선비들의 그림은 지금 말하면은 카톡 상태 메시지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나 지금 이런 상태임. 오늘은 좀 꿀꿀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준답시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걔들은. 직업화가는 진짜 이제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빠져 자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선비 내면 고상한 내면 세계를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인화가 말하는 겁니다. 사대부화가. 자, 보세요. 몽고 없다리 썼죠. 몽고 안 갑니다. 몽고 안강. 고사간수도 강의한 몽묘도원도 안견의 그림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조선 그림인데 요거랑 비교하는 고려 그림 2개 정도만 기억 좀 해둘게요. 그래서 고려도 잘 나오니까 고려는 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원간석기 때 그렇게 백성들이 힘들 때 있잖아요. 불화를 그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거를 수월 관음도 혹은 양류 관음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항상. 이 관음보살을 쫓아다니는 여기 등장인물은 둘이거든요. 이 동자를 선제동자라고 하는데 선제동자와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 사람이에요. 내 현 상태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나 보지? 그 사람을 많이 찾은 거야. 관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이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관음보살들을 되게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관음보살님이 우리를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버드나무 가지가 그 치료를 상징하는, 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게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월 관음도라고도 하고 양류 관음도라고도 합니다. 아미타불도, 관음보살도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린 게 원간섭기 때다라는 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화가였었어요. 그래서 천산에서 수렵하는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천산대렵도. 이게 고려 그림이다, 이거는. 요건 아주 잘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주로 엑스트라 그림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선 들어서 15세기, 몽고안강. 여기는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노비 출신으로 화원까지, 중인까지 된 사람입니다. 강인한 기계를 표현했다라고 하고요.
자, 여류화가, 여류문인, 여류시인 이런 게 등장하는 게 16세기 때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류화가의 그림이 있었다. 초충도. 자, 17세기 건너가고요. 18세기 때 진풍경이 있었다. 진경산수화. 정선이라는 사람이 개척했다. 정선. 그 중에 인왕산 그림이에요. 진경산수화는 여태까지 그림은 중국 그림을 베껴 그렸다면, 중국 그림 베껴 그렸다면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 경치, 진짜 경치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선의 그림에는 우리나라 지명이 들어가요. 인왕산 그림,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금강산 그림, 이게 우리나라 지명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영통골 입고도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풍속화, 풍속화는 서민들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가끔 김홍도와 신윤복이 둘이 대표적이니까 둘을 물어보는데요. 김홍도는 풍속화 위에 산수화도 그리고 신선도도 그리고 기록화도 그리고 불화도 그리고 많이 그리는데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풍속화로 나오잖아요. 김홍도가 풍속화를 그리는 한에 있어서는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배경이 없이 그려요. 배경 없이. 신윤복은 주로 여자 그림을 그리거나 남녀 간의 로맨스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남녀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게 신윤복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한때는 신윤복을 여자로 파악했다니까. 아니에요. 남자예요. 김홍도는 주로 서민들의 그림을 그립니다. 농촌 서민들의 그림을 주로 그립니다. 배경이 없다. 여긴 배경이 있죠. 그리고 여자 그림을 그리거나 남녀 간의 로맨스를 그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그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진품이 아닌 그 가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색된 것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조금 큰 형태의 그림을 봤었을 때. 이 색감이 나올 수가 있나? 이 색감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딱딱 들어갔는데 그냥 이 빨간 색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딱 꽂혀 들어왔었어요. 그냥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책에 표지를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차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화면 한번 키워서 보세요. 그래갖고 너무 쓰고 싶은데 이분들 글인가? 까까머리 두 놈이 몰래 이렇게 보고 있거든. 이것 때문에 이 새끼 뭐야? 강사에 관음증 환자 이럴까봐 정말 쓰고 싶은데 이걸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요. 여러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자, 이게 단오풍정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월화정인이라고 하는데 달 아래 정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김홍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적도, 한가로움을 깨트릴 파, 한적함을, 고요함을 깨트리는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가 깨지면서 막 동적으로 바뀌는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고양이가 병아리를 잡으려 했었어요. 그거를 쫓아가는 그림.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게 나타나는 걸 잘 묘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19세기는 다시 보수 화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인화가, 화원화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화풍이 등장하게 돼요. 문인화가로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김정희가 있죠. 김정희의 세안도 있습니다. 세안도 우리 그 마무리 특강 자료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세안도 아주 잘 나옵니다.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갔을 때 거기에서 그려준 겁니다. 제주도에서. 자, 그리고 민화는요. 이거는 이제 무명 작가의 그림이에요. 풍속화는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있는 직업화가가 그린 겁니다. 근데 서민을 그렸다라는 거고 이건 서민이 서민을 그린 겁니다. 서민이 서민을 그리거나 서민이 되게 해학적인, 해학은 한국인만이 가진 개그 코드를 해학이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게 그린 그림인데 호랑이하고 까치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이게 서민들한테 어떤 되게 상징물 같은 건가 봐. 이걸 호작두라고 돼요. 호랑이호, 까치작 해갖고 호랑이, 까치 같이 있다 그러면 민화 말합니다. 민화. 그리고 기록화를 그리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궁궐을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한테 궁궐 다 헐리기 전에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지. 다행히도 순도 때 만든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는데 이게 큰 바탕이 돼줍니다. 이게 고려대하고 동아대 2점 남아있어요. 동골도 서골도 같은 기록화가 있습니다. 자, 요까지 해서 우리 그 문화재 문제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강의 하나로 5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다 잘 맞추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한다는 친구들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쉽게 문화재 사진 문제 풀 수 있게 제가 강의와 자료를 만든 거니까요. 많이 좀 확산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도 기왕 노력해갖고 뭔가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좀 여러분들한테 여러모로 좀 알려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능검 족보라는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책이 출간되는 대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잘했어, 유철아, 수고했어 라는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